바람결이 한결 시원해졌네요.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오늘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3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이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소는 서민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다이소의 신화를 지금부터 천천히 탐색해 볼게요. 다이소 박정부 회장이 첫 경영도서 천원을 경영하라를 출간했는데요. 박 회장은 국민 가게 다이소의 신화를 만들어낸 한국 균일가 사업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죠. 그는 45세에 무역업으로 도전을 시작하여 10년을 준비한 끝에 1997년 천호동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25년이 지난 현재 매달 600여 종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전국 1,500개 매장에 매일 100만 명의 구매 고객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1,000원짜리 상품으로 3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국민가게 다이소의 성공신화를 매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000원을 경영하라는 박 회장의 저서는 박 회장이 처음부터 남다르게 시작한 다이소의 창업 스토리와 함께 35년 동안 집요한 고민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온 경영 철학과 다이소의 성공 비결을 처음으로 직접 공개한 경영 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는 박 회장의 1,000원 경영의 성공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영 도서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격차를 만들어낸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공개했는데요. 균일 가업의 신화적 존재라는 명망이 증명하듯 성실함과 집요함으로 티끌로 태산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원을 경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깟 1,000원쯤 하고 1,000원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여긴 적은 없는가? 너무 쉽게 일확천금을 말하는 시대. 지갑 속 1,000원 한 장에 올인해 매출 3조 회사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창업 스토리와 함께 몇 번의 큰 위기를 극복해낸 유효기간 없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 2부는 균일가업의 본질인 1,000원의 가치에만 집중하여 거품과 군더더기를 모두 드러내고 핵심에만 몰두하는 본질 경영에 대한 이야기. 3부는 일상의 단순한 작은 일을 매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세상에 이런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는 박 회장의 현장 경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지론은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인데요. 45 늦은 나이에 창업한 그에게 열정은 간절함이 없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20대의 거침없는 열정과는 다른 자식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초집중하게 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품질 좋은 생활용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가격은 정해져 있고 품질의 기준은 높으니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상품을 찾고 만들고 파는 데 집중했죠. 그만큼 절박했기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했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갔죠. 간절할수록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요. 내게 열정이란 간절함이었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초집중 같은 것이었으며 열정에는 만기도 유효기간도 없다고 박 회장은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시작한 이후 10년 가까운 준비 끝에 1997년 천호동에 13평 매장을 연 것이 바로 지금 다이소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주 아성 다이소는 2000년 초 100개 안팎이었던 매장 수가 2005년에는 300개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500개를 돌파했죠. 매장 수도 늘고 취급 상품 수도 2만 개를 훌쩍 넘기다 보니 하루에 수백만 개씩 상품이 팔려나갔고 그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물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10원을 남기는데 1,000억을 투자하다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박 회장은 1,000원을 위한 1,000억 원의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약 1,20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 남사업의 최신식 운용 시스템을 갖춘 물류 허브센터를 건설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죠. 매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30%밖에 출고가 되지 않아 남사 허브센터는 오히려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6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하나하나 새롭게 세팅해 물류를 안정화시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출 대비 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줄어든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이익률도 조금씩 올라갔죠. 최첨단 물류 허브센터에 대한 1,000억 원의 투자가 결국 100만 명의 구매 고객이 매일 찾는 1,500개 매장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이것이 국민 가게 다이소의 명성을 얻게 된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지론은 본질만 남기고 다 버려라라는 주장인데요. 그에게 있어서 집중이란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함을 빼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 원가가 올랐다고 덩달아 상품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그럴수록 유통과정의 거품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해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자는 것이 본질을 남기는 그의 전략이자 본질 경영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상품은 싸고 좋으면 고객은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10만 명에서 10%의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100만 명의 선택을 받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이윤을 남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 이득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인 박리담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속성만 남기고 원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거품과 군더더기는 모두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상품을 구현하는 균일가부의 본질에 집중했다고 하네요.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는데요. 상품의 불필요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곳이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싼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와 협력업체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다이소의 1,000원이란 단순히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이고 가격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이소가 추구하는 1,000원 정신, 균일가 정신이라고 박 회장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지론은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인데요. 다이소는 가격이 싼 상품을 팔지만 싸구려를 팔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는 품질이 나쁘면 1,000원도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1,000원짜리 상품은 있지만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 싸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도 된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불량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매장에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구매한 상품 한 개가 불량이면 고객에게는 100% 불량이기 때문이다.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불량인 것이다 라고 박 회장은 품질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매장을 매일 갈고 닦으라고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매장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소매업은 고객이 느끼는 실정과의 싸움이다.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실증나게 해서도 더욱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장은 늘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한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야지 웅덩이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으면 고객이 먼저 안다. 고객이 자주 가고 싶은 매장은 상품 진열과 정리정돈, 서비스 등 기본이 잘 지켜지는 매장이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가격 대비 2배 이상의 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반복적인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 된다고 직원들에게 매번 교육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지론은 일의 핵심은 고객이다 인데요. 다이소는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일할 때만큼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박 회장이 말하는 기본이란 이처럼 일상의 단순하고 당연한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매일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세상에서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 이러한 매일의 적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성과가 되고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했듯이 3조의 매출도 천원 한 장 한 장이 이뤄냈다고 박 회장은 원자와 같은 작은 성실함이 자신의 가난한 운명을 바꿨다고 말하죠. 주 아성 사업은 원래 2000년까지 아스코이번 프라자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2001년 일본 다이소의 30%대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도 지금의 다이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다이소가 아성 다이소의 모기업인 아성 HMP의 상품 독점 공급과 자신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였고 이에 박정부 회장은 독점 공급의 위험 감수 대신에 아성 다이소에 지분을 투자할 것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어문의 유사성으로 몇몇 사람들은 한국어 다 있어에서 다이소가 유래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 기업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1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도 다 있어 드립이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다이소라는 말과 엮어서 매장을 홍보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박정부 회장은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브랜드를 갖다 쓴 것인데 생각해보니 경솔했다라며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이소가 특히 이런 국정 논란에 더 휩싸인 이유는 2010년대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운동에 일본 다이소가 후원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다이소는 이를 악성 댓글의 선동으로 판단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동안 한국 다이소 매장에 다케시마 후원 기업이 아니다라는 글을 써놨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이소는 독도 관련 단체와 협약도 맺고 독도 관련 상품도 팔며 바자회도 개최하는 등 다케시마 운동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죠.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자 기업 국정 논란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훈아의 삶과 조항조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삶이란 인생이란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가 가는 거지. 삶이란 인생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울다 웃다 가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허춤에다 한 곡 좀 뽑아보고 뜬구름 쪘다가 헛발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
빈곤한 세상에서 사랑에 목숨 한번 걸어보고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걸. 울다가 또 울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시시 웃으며 행복해하고 아무리 더하고 나눠봐도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 나나나 삶이란 그래 그런 걸세.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아성 다이소의 통합물류센터인 다이소 허브센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용인시 기흥구, 안성시 일중면, 청주시 청운구 등에 있던 물류센터 세 곳을 합쳐 통합물류센터가 조성되었고 설립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공이 되어 여타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 규모와 시설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류 효율에 의한 제품 단가가 지속적으로 싼 값에 유지된다고 하네요. 지게차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부터 7층까지 운행된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에다 입고, 출고, 분배, 분류, 하역 등 모든 일이 팀별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어 업무가 타 물류센터에 비해 효율적이고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낮은 업무 오류율과 재고 파악이 용이한 편이라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서는 매장의 대형화를 시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새 점포들은 단층 면적이 넓거나 3층 이상의 다층형 매장 형태가 많아지고 있으며 협소했던 기존 점포가 대형 점포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 제주시청점은 무려 7층이며 다이소 명동역점은 무려 12층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장마다 편차는 있지만 유동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있는 곳은 계산대 직원이 부족해 줄을 길게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하는 시간보다 계산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대 들어 셀프 계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다만 카드가 아닌 현금 계산은 아직 직원이 직접 해야 하고 매장 규모가 협소한 경우 여전히 셀프 계산대가 비치되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총 6단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4000원은 존재하지 않다고 해요. 5000원이 최고 가품으로 그보다 비싼 물품은 없죠. 그 특징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10,000원이 넘는 백팩을 다이소에서는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빈약한 국내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여행자나 유학생 등에게도 다이소는 성지에 속할 정도인데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소는 사회봉사에도 적극적인데요. 2025년 3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죠. 일본 다이소 창업자이자 현 일본 다이소 회장인 야노 히로다케는 1943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으나 일본이 패망하면서 가족들이 아버지 고향인 히로시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히로다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주호대학 이공학부 야간학부에 진학했죠. 창업 초반에 부인과 함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잡동사니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창업자 부부의 하루 일과는 다음 날 팔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자 시간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창업자는 가격표를 붙이는 수고를 들고자 아예 모든 물건의 가격을 200엔으로 고정시켜 놓고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일본 아줌마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이소의 사업 아이템을 잡았다고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소 창업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창업자 히로다케는 일생 역정과 굉장히 독특한 CEO 스타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경영 능력이 결코 좋다고 보긴 어려워서 대학 시절 만난 부인과 결혼 이후 다시 도쿄로 돌아와 장인에게 양식업 회사를 물려받지만 3년 만에 파산했다고 하고요. 그 후에도 9번이나 부도를 냈고 빚 때문에 히로시마에서 도쿄까지 야반도주해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과 뜨돌이 행상을 했을 정도로 가난하고 일이 잘 안 풀렸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격 통일의 이유도 사실상 힘들고 귀찮아서였으며 심지어 행상용 트럭과 창고에 불까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가 꽤 컸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보험 사기를 위해 고의로
방어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보험 가입이 된 게 없어서 무혐의가 되었고, 트럭은 물론 팔 물건들까지 다 타버려서 사장이 화병으로 한 달간 들어누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 창업 이후에도 사업에 자신이 없었는지 나는 이것 곧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 점포가 늘어나는 게 무서웠다. 편의점을 보고 백앤샵 같은 건 역시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다. 손님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경영회의에서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부정당한다며 역시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자기 비하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다른 기업 CEO에게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당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비관주의자의 우상이라고 해야 할지 긍정적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성공한 사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천편일률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같은 평범함, 엉뚱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이 말들의 위안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 다이소 창업주의 경영 철학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나 부하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 경청하고 자기 자신 아이디어만 제시하거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냥 대충 해서 운빨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결국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의 성격이 최대의 강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실전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난 199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첫 매장을 연 지 25년 된 올리버영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업계와 정권가에 따르면 2024년 말 올리버영은 매출 4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 매출 5조 원을 넘길 듯하다고 하네요. 매출로는 CJ그룹, 계열사 중 제일제당, 대한통운 다음과는 3위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대한통운보다도 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죠. 고작 1, 2만 원짜리 화장품을 모아서 판다는 말을 듣던 작은 계열사가 괄목상대의 최강자가 된 것이죠. 올리버영의 경우엔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까지는 1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접어야 한다, 망할 것이다라는 말도 중간중간 무성했던 17년이었죠. 이후부터는 가속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2조 원을 넘기기까지 5년 정도 걸렸고 3조 원이 되는 데는 2년이 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강자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올리버영은 2009년쯤 날벼락을 맞았다고 해요. 당시 국내 유명 화장품 대기업이 자사 로드숍을 키워야 한다며 올리버영에게 물건을 넣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죠. 올리버영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살아남으려고 중소기업을 끌어안기 시작했는데요. 판매 채널도 없고 자본력도 부족한 중소기업 브랜드들을 찾아다녔고 이들과의 협업을 강화했죠. 역설적으로 올리버영의 경쟁력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죠. 메디힐, 닥터지 같은 중소기업 브랜드가 메가 히트를 쳤는데요. 대기업 화장품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에 소비자가 열광했고 덕분에 올리버영과 중소기업은 동시에 몸집을 빠르게 키워나갔죠. 올리버영이 현재 협업하는 브랜드는 2,300여 개 정도, 이 중 80%가 중소기업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손잡을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직원들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이름에만 연연하지 않고 품질과 아이디어가 좋으면 과감하게 들여올 줄 아는 20, 30대 직원들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올리버영의 전사원 평균 연령은 32세이며 상품 기획자 평균 연령은 29세라고 하는데요. 올리버영 관계자는 젊은 20, 30대 직원들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강화하며 새 시장을 뚫어냈다고 하네요. 대기업 우선주의, 기존 손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새 고객층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들의 유연함이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라던 피터 드러크의 말을 현실로 만든 셈이 되었다고 하겠네요. 많은 기업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아우성치는 요즘 저렴한 상품을 주로 팔고 어린 직원들이 일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던 올리브영과 다이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다는 겨자씨로 거둔 기적, 괄목상대와 전화위복을 이루은 다이소와 올리브영의 성공 실화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과 자영업자들도 꾸준히 자기 일을 하노라면 성공이 곁에 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정의 초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그리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그리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